네가 범인이냐? 누가 남의 집을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냐? 남이요. 지금 집 밖에 난리가 났어요. 도둑 들었다고. 남의 집 담장을 넘었으면 도둑이지 뭐야? 도둑이라뇨. 그냥 놓고 간 게 있어서 들린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보지 그래? 경찰서요. 그래? 지금 보안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출동한다고 그러더라. 네? 출동이요. 아버지, 이런 염치 없는 놈. 집 사는데 돈 한 푼 보태기라도 했냐? 아니면 쓰질 말던가? 썼으면 곱게 치우기를 하던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놓고는 콩고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으려고 들락날락 거리는 게 도둑놈이 아니고 뭐야?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하지. 그렇다고 어떻게 아들을 경찰서에 보내려고 그러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방영국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 씨는 최근에 마당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면 알람이 울리도록 감지 장치를 문과 모든 창문에 설치했죠. 훔쳐갈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의리의리한 대저택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의 침입이나 기타 방범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방 씨의 아들과 며느리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와서 방 씨의 집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장치들이었습니다. 이 집을 마련할 때는 그렇게 반대하던 아들이었대. 막상 집을 수리하고 살만해지니 수시로 내려와서 마음대로 쓰고 방 씨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일까지 저지른 아들. 이제 더 이상은 아들 내외가 방 씨의 공간에 쳐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 씨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방 씨는 3년 전에 아내를 떠나보냈고 남은 가족은 아들 방역수 하나였습니다. 아들은 결혼한 지 10년 차로 보통 가족들처럼 평범하게 왕래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들과는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거리로 따지자면 차 타고 1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늘 오가지는 못했죠. 그건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방 씨는 혼자서도 잘 지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며 노후를 보냈습니다. 방씨, 이것 좀 봐봐. 뭐를? 이거 우리 고향 친구가 보내준 건데 말이야. 방 씨의 친구가 어느 날 휴대폰을 내밀며 사진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방 씨가 들여다보니 웬 집이 찍혀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뭔데? 날 왜 보여주는 거야? 방 씨가 의아해서 묻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 귀농하고 싶다며. 친구의 말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방 씨가 시골에서 살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고 다녔던 것을 기억한 듯 했습니다. 방 씨는 늘 도심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살았던 정겨운 그런 마을과 그런 집 말이죠. 하지만 늘 꿈만 꾸었습니다. 방 씨도 나이 들면 오히려 도시에서 사는 게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었으니 말이죠. 또한 오랫동안 살았던 이곳을 막상 떠날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친구가 사는 마을에 나온 집인데 내가 살 사람이 있다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라고 했지. 그 살 사람이 나야? 그래. 방씨 이런데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아,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자네 고향이면 너무 멀잖아. 내 아들도 여기 살고 나도 병원도 다니려면 어디 못 가. 그냥 가고 싶다고 한 거지 진짜로 가지는 못해. 그러자 친구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우리 고향이었으면 사란 소리도 안 하지.
차 타고 여기서 1시간이나 1시간 반밖에 안 걸려. 그리고 엄청 싸게 내놔서 이사 안 가고 이 집만 사다가 별장처럼 쓰면 되잖아. 그래, 방 씨가 솔깃해서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땅값이 있는데 비싸지 않어? 방 씨도 가까운 곳을 알아보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비싸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친구의 숙부가 살던 집인데 오랫동안 안 써서 그 집 식구들이 팔기로 했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돈이 급하다고 빨리 좀 팔아달라고 그랬대. 내가 방씨 생각이 나가지고 기다려보라고 한 거야. 가격을 들어보니 친구가 장담한 대로 무척 저렴했습니다. 별장으로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타격은 없을 것 같았죠. 집은 영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10년은 비워져 있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수리는 많이 해야 돼. 근데 이런 게 다 땅값이잖아. 오히려 낡은 집이 있어서 골치 아프니까 싸게 판다는 거야. 친구의 말도 맞았습니다. 방 씨처럼 이런 구옥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철거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본 집은 방 씨의 생각보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폐가처럼 스산해 보였지만 그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뼈대는 참 좋아 보였죠. 방 씨는 고민하던 것이 무색하게 단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 방 씨를 아들은 어리석다며 비난했습니다. 아니, 돈 아깝게 그게 무슨. 진짜 싸게 샀어. 아무리 싸게 사도 말이에요. 집 놔두고 이런 귀신집 같은 걸 왜 또 사요? 너도 알잖냐? 귀농하고 싶었던 거. 그렇다고 진짜로 귀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별장으로 그런 집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전원주택을 사셨으면 말을 안 해요. 아들은 돈 낭비를 했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방 씨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 만큼 사치를 부린 것도 아니었고 아파트 생활에 벗어나 숨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런 닭장 같은 곳에서만 갇혀 지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방 씨는 아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다고 아들에게 한 푼이라도 보태달라고 한 적도 없었죠. 방 씨는 잔금을 치른 뒤에 그때부터는 집을 수리하기 위해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방 씨가 원하는 대로 수리하기 위해 직접 내려갔죠. 주변에 편의시설 하나 없는 한적한 곳이었지만 방 씨는 더없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까이에 이런 마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저 집이 옛날에는 무지 잘 살았다고요. 그냥 지은 집이 아니고 주변 땅은 진작에 다 팔아버려서 그렇지만 아무튼간 이 집은 진짜 잘 산 거예요. 수리를 하면 할수록 방 씨도 느끼고 있던 바였습니다. 막 지은 집이 아니고 정말로 뼈대가 있는 한옥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수리가 완료가 되니 정말 그럴듯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와지붕에 석가래와 마루가 멋들어진 요즘엔 좀처럼 볼 수 없는 집이었습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말이죠. 구들방에 있는 작은 별채도 하나 있어서 불을 떼면 바닥이 뜨끈했고 본체 내부는 수리를 해서 당장 들어와 거주를 한다고 해도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뼈대는 최대한 살리되 내부는 현대식 주방도 있었고 욕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엔 텃밭도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방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텃밭에도 이것저것 심고 집도 가꾸고 따로 취미 생활이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씩 내려올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이번 명절에 가기로 했던 여행 말이에요.
그게 숙소 예약이 잘못돼서 이번엔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아 이번에는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어쩌냐? 애들도 기대 많이 했을 텐데. 손주들이 실망했을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 씨가 잠시 생각에 빠져 있다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거기에 가보는 게 어떠냐? 방 씨는 아들에게 방 씨의 시골집에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어떤지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떨떠름한 기색이었습니다. 화장실도 안에 있고 하루 정도는 지내기에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사진을 몇 장 보내주자 아들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생각보다 쓸만해 보였는지 그곳에서 하룻밤 묵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었을 때 다 함께 도착한 집. 아들도 놀라고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은 무척 좋아했죠. 생각보다 정말 좋은데요, 아버님. 마당에서 축구하자. TV에 나오는 그런 곳 같네요. 아들이 말한 대로였습니다. 잘 꾸며 놓으니까 요즘 TV에서 연예인들이 숙소로 쓸 법한 그런 멋진 한옥이었습니다. 이런 마루에는 처음 앉아봐요. 며느리도 무척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내부도 잘 고치셨네요. 아들은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겼던 집이 생각보다 좋은 듯 했습니다. 상당히 운치가 있다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서 거주하기에는 편의시설이 가까이에 없어서 불편할지 몰라도 이렇게 하루 이틀 머물다 가는 건 무척 좋았습니다. 상추 좀 따다가 고기 구워서 먹자. 방 씨는 창고에서 큰 솥뚜껑을 들고 나왔습니다. 너희는 이런 데다가 고기 구워 먹은 적 없지? 손주들이 너도나도 상추를 뜯었습니다. 며느리도 텃밭에 난 채소들을 뜯어다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깝고 좋네요. 마당에 둘러앉아서 고기를 먹으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왔다 갔다 힘들지도 않고 이렇게 쉬다 가기 너무 좋아. 그러게요. 휴가마다 와도 되겠어요. 여름에 오면 더 좋겠는데요. 그럼 요 앞에다가 물 받아놓고 애들 놀기에도 좋지. 서울에 이런 데가 어디 있겠어? 아닌 게 아니라 요즘에 이런 거 사다가 숙박업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숙박업? 네. 하루씩 빌려주고 돈 받는 거죠. 호텔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가 특색이 있어서 더 인기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색다르고 한적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보고 빌리고 하는 거죠. 그래. 신기하구만. 그렇다니까요. 이런 집도 그렇게 빌려주면 비싸요. 한 20만 원은 충분히 받을 것 같은데, 아니, 30. 하룻밤 자는데 네. 아들의 말에 방 씨가 그러느냐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말았지.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하룻밤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뭘 말이야? 그 외 아버지 집 빌려주는 거요. 아들의 말에 방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집이 좋다고 칭찬할 목적으로 지나가며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들이 이토록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로 그걸로 돈벌이를 하자고. 어차피 아버지도 많이 가봤자 한 달에 2~3번 아니에요? 주말만 한 번씩 빌려주면 용돈벌이도 하고 좋죠. 용돈벌이가 뭐가 필요해? 골치만 아플 것 같은데. 골치가 왜 아파요? 제가 인터넷에 한번 올려볼게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영업하려면 어디다 등록도 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들의 강력한 주장에 방 씨도 얼떨결에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마 누군가 돈 주고 그곳을 빌릴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아들에게 누가 예약을 했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아들이 방 씨에게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20만 원 받았는데요. 이런저런 비용 빼고 10만 원 입금해 드릴게요. 얼떨떨했습니다. 정말 20만 원이나 주고 그런 시골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나 싶었죠. 아들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죠? 그러네. 내려가서 한 번씩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정리라는 건 방 씨의 몫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10만 원을 받고 3일이 지났을 때 방 씨가 시간을 내서 내려간 날 집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사용하고 갔으니 어수선한 것은 물론이었고 무척 지저분했습니다. 먹었던 것들이 마당에 널브러져 있었고 텃밭은 무언가 한 차례 밟고 간 듯 망가져 있었습니다. 또 설거지는 했는지 말았는지 음식물이 묻은 식기들이 싱크대 옆에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이불들은 잤던 그대로 펼쳐져 있었는데 어쩜 이렇게 뒷정리라고는 안 해놨나 싶었습니다. 실내 실외할 것 없이 너무 더러웠죠. 아니, 이건 또 왜 이래? 설상가상으로 변기는 물도 내려가지 않았고 구들방은 아궁이가 막혔는지 제대로 뜨거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방 씨는 이틀 내내 집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것들도 고치느라 여러 사람을 불러야만 했습니다. 방 씨는 이불을 세탁기에 넣으며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혁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왜 그러시는데요? 이거 문고리도 망가져 있고 말이야. 성한 데가 없어. 한두 명이 왔다 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이거 수리비라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수리비요? 10만 원 받았는데 수리비는 30원 들게 생겼는데 이거 어쩌냐? 방 씨는 이불을 세탁기에 돌리고 다리가 부러져 누워있는 의자를 세웠습니다. 아, 수리비를 어떻게 받아요? 왜 못 받아? 고장냈으면 수리비는 줘야 할 것 아니야. 아니, 그래도 이게 정당하게 허가를 내고 한 장사도 아닌데. 뭐? 그런 건 다 알아서 한다며? 방 씨가 황당한 마음에 대꾸하자 아들이 대답을 피했습니다.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며 말이죠. 그랬다면 돈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아들이 알아서 한다는 소리를 믿은 게 잘못이었습니다. 불법적인 일까지 해가며 방 씨의 집을 망가뜨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집을 빌려주는 게 아니었다며 무척 후회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안 한다. 수리비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안 빌려줄 테니까 그 홍보라는 것도 하지 말어. 아, 아버지.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또 예약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 받아서 메꾸면 되잖아요. 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방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무척 떨떠름한 기색을 보였지만 2번 똑같은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죠. 그 뒤로 방 씨는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 시골집에 내려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방 씨는 좀 오래 머물다 올 생각으로 짐을 쌌습니다. 몸도 안 좋으니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도 듣기가 싫고 한적한 곳에서 좀 쉬다가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골집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펼쳐진 광경이 가관이었습니다.
방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혁수, 너 여기 내려왔었냐? 아, 아버지 집이요? 네. 지난 주말에요. 아니, 그러면 좀 치워놓고 갔어야지. 아, 지저분해요? 그건 이렇게 해놓고 간 네가 더 잘 알지 않겠냐? 방 씨는 불만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담배꽁초를 암담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겨우 정리해놨던 텃밭도 어느새 또다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치우고 왔어요. 다행히도 망가진 것은 없었지만 이러면 모처럼 쉬러 와서 또다시 청소만 해야 할 듯 했습니다. 방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고 서울에 있는 아들을 청소하라고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 씨는 말도 없이 와서 집을 쓴 것에 대해서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에 내려오면 제대로 정리해 놓고 가란 잔소리는 했죠. 알겠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할게요. 이왕 생긴 집, 아들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면 방 씨도 기쁜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마당에 쭈그려 앉아서 담배꽁초를 줍다가 방 씨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가만, 이놈이 담배 끊은 지가 10년은 됐을 텐데. 첫 손주를 가지고 나서 담배를 끊었던 아들이었는데 웬 담배꽁초인가 싶었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건 아닌 듯 했습니다. 이놈이 다시 담배를 피나? 참 건강 생각하라니까. 방 씨가 혀를 차며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그 뒤로 방 씨가 내려갈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쓰겠다는 말도 못 들었는데 어쩌면 매주 주말마다 사용하는 듯 지저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치우겠다고 약속한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금 정리해두는 것 같을 때도 있었고 말도 안 되게 더러울 때도 있어서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내려간 방 씨가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너는 대문도 안 잠그고 가면 어떡해? 아, 안 잠겨 있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 집에 뭐 가지고 갈 것도 없잖아요. 뭐야, 너 이렇게 쓸 거면 앞으로는 쓰지 말어. 항상 바쁘다는 아들네 가족이 왜 이렇게 자주 내려오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들도 자꾸만 잔소리 듣는 게 싫은 듯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렇게 전화만 끊으면 끝이었고 모든 뒤처리는 방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갔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집에 식구가 그렇게 많은가 봐요. 무슨 말인지. 아니, 늘 볼 때마다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것 같아서 그렇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집 말하는 게 맞아요? 맞죠? 얼마 전에 수리해서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맞긴 한데 저 말고는 아들네 가족밖에 안 올 텐데. 방 씨가 중얼거리자 동네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한두 번 본 게 아닌데. 젊은 사람들끼리도 오고 한 10명도 넘게 온 적도 있고 늘 그렇게 들락날락 하잖아요. 내가 이 건너편 집에 살아서 잘 알죠. 이웃의 말에 방 씨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서 난 대가족인 줄 알았는데. 근데 밤에나 새벽에는 좀 조용히 해야지. 한 번씩 그렇게 오면 밤새 시끄럽게 해서 동네 사람들끼리 말이 많아요. 이 동네에서 살려면 그래도 서로 그런 건 맞춰가며 살아야죠. 노인들이 많아서 다들 일찍 자는데. 아, 그래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주의할게요.
방 씨는 얼른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네 사람의 말이 맞다면 범인은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방 씨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너 이 집 다른 사람들 또 빌려준 거야? 다짜고짜 묻자 아들이 놀란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방 씨가 계속해서 추궁하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올린 글을 보고 사람들이 자꾸 연락이 와서요. 뭐?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이 집으로 장사를 했단 소리야? 청소를 분명히 잘 해놓으라고 했는데, 골치 아픈 듯 중얼거리는 아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집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며 뻔뻔하게 구는 아들. 방 씨는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20만 원씩 받았다면 아무리 못해도 100, 200은 챙겼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받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방 씨에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을 테니 자신들이 쓴 척을 한 모양이었는데 그게 가장 괘씸했습니다. 너는 지금 범죄를 저지른 거야. 나한테도 그렇고 허가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안다고 그러세요. 번 돈 절반은 보내드릴게요. 됐다. 그렇게 번 돈 줄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내 집에 다른 사람 들일 생각하지 말어. 전화를 끊고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것도 고생했던 것이지만 아들의 상식 밖의 행동에 무척 실망했습니다. 방 씨가 이 집을 산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한심하게 보더니 결국엔 뒤에서 꾸민 일에 기가 찼습니다. 방 씨는 그날 이후로 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죄를 알았는지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약 2달 뒤에 주말에 방 씨는 아들네 가족과 그 집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평소엔 평일에 방문하는 방 씨이기에 아들은 처음엔 방 씨를 보고는 놀란 듯 하더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못 쓰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는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비밀번호는 어떻게 안 거야? 그러자 아들이 담장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대문에 비밀번호 키가 있긴 했지만 담장 자체가 낮아서 넘어서 들어오려거든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곳에 들어온 아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요즘 성수기라 숙소도 비싸고 해서요. 모처럼 고쳐놨는데 저희 좀 쓸게요. 그러면서 불편하다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꼭 방 씨 보고 이만 나가달라는 듯해서 어처구니가 없어 쳐다보았습니다. 너희나 모르는 사람들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얼른 나가지 못해? 말년에 한적하게 좀 살아보려고 산 집인데 이게 뭐야? 너희도 별장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 아들네는 방 씨의 말에 오히려 기분 나쁜 기색을 보였습니다. 가족끼리 이러시기에요? 그러면서 방 씨에게 인색하다며 투덜거렸습니다. 집이 저희가 쓴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안 오실 때 좀 쓰겠다는데 그게 아까우신 건 아니겠죠. 아까워? 너무 아까우니까 어서 나가지 못해? 방 씨는 도둑처럼 들어온 아들네 가족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아들은 대문 밖으로 나가면서도 뭐가 그리 불만인지 계속 궁시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다면 방 씨도 그런 생각까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뒤로도 묘하게 누군가 쓴 것 같은 흔적에 방 씨가 고심했습니다. 대문 말고는 잠금 장치도 영 허술했고 방 씨가 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방씨 모르게 누가 왔다가 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아들인지 아니면 아들이 또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빌려준지는 모르겠지만 방씨에게는 그거나였습니다. 참 이해 못할 자식이었습니다. 남들이 20만 원씩 줘야 쓸 수 있는 곳을 공짜로 써서 그런가. 방씨라면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안 올 텐데. 하지만 굳이 오는 이유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씨는 보안업체를 불러서 마당 전체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센서는 어디에다가 설치할까요? 문이랑 창문에도 전부 다 해주세요. 네. 그러면 누가 이 문을 이렇게 열면 알람이 울릴 거예요. 저희한테도 울리고요. 그래요? 그리고 휴대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며 보안업체 직원이 방씨의 휴대전화에도 무언가 설치해줬습니다. 매달 돈이 나가긴 했지만 이걸로 침입자를 막을 수 있다면 아까운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어느 날 방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CCTV 화면을 확인해 보니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마당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도 알람이 울리는지 당황한 모습이었죠. 잠시 뒤에 보안업체에서 전화가 왔고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도 한동안 알람이 울렸는지 마당 밖을 비추는 CCTV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예요? 네가 범인이냐? 누가 남의 집을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냐? 범인이요? 지금 집 밖에 난리가 났어요. 도둑 들었다고. 남의 집 담장을 넘었으면 도둑이지 뭐야? 도둑이라뇨. 그냥 놓고 간 게 있어서 들린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보지 그래? 경찰서요. 그래? 지금 보안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누구냐 그래서 모른다 그랬더니 출동한다고 그러더라. 네? 출동이요. 아버지. 아들이 무척 당황스러운 투로 다그쳤습니다. 방씨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이런 염치 없는 놈. 집 사는데 돈 한 푼 보태기라도 했냐? 아니면 쓰질 말던가? 썼으면 곱게 치우기를 하던가? 고생이란 고생은 다 시켜놓고는 콩고물 떨어지는 거 받아먹으려고 들락날락 거리는 게 도둑놈이 아니고 뭐야? 양심이 있으면 그런 짓을 못하지. 그렇다고 어떻게 아들을 경찰서에 보내려고 그러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집에 들어왔다길래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맞잖냐?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음부터는 발길도 하지 말어라. 방씨가 전화를 끊자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를 거절하고 다시 CCTV 화면을 보자 안절부절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출동하지 않겠지만 한참 거기서 서성거릴 아들을 보니 쌤통이었습니다. 아들은 1시간 가까이 마당에서 앉았다 섰다 하더니 결국 눈치를 보며 집 밖을 나섰습니다. 반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근처에 얼씬도 안 할 듯 했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난 뒤에 장문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집을 빌려주고 받았던 돈은 돌려주겠다며 돈도 보내왔습니다. 콩밥 먹기 어지간히 싫었나 보지. 그리고 얼마 뒤에 내려가니 동네 사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난리가 났었는데 비용하고 말이에요. 집에 뭐 대단한 거 감춰놨어요. 무슨 카메라를 저렇게 설치해놨어요. 재벌집도 아니고. 그냥 누가 드나들까 봐요. 혹시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집에 올 사람은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동네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씨는 카메라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진작에 해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했지만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없기에 만족스러웠습니다. 누가 자주 간대? 근데 한 번쯤은 초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예의 아니냐고. 아, 바빴잖아요. 처가 식구들한테 쓸 시간은 많고? 그러면 2주 뒤에 서영이 출장 가거든요. 그때 오세요. 왜? 서영이가 우리는 집으로 부르지 말래? 그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할까봐 그런 거죠. 불편? 초대라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 너희는 우리 집에 편히 와서 밥도 먹고 자고 가기도 하는데 그게 엄마 아빠도 편하기만 한 줄 알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오가고 하는 거 아니야?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오고 싶으신 건데요? 참, 자식 보고 싶어서 간다는 부모한테 그렇게 질색을 해야겠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9세 박연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는 아무래도 아들 결혼을 잘못 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임에도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고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집은 해줘야 하고 무슨 날엔 용돈을 줘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색은 내면 안 되고. 그런데 박 씨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박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잘못 들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잘못 키웠죠. 결혼시키고 수년간 가지 못했던 아들 집. 박 씨가 얻어준 전셋집이었지만 박 씨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한 번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출장 가면 언제 한 번 오라는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운해하던 박 씨는 아들 며느리에게 오히려 갑질한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갑질을 하나 싶었습니다. 박 씨는 그저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안사돈처럼 말이죠. 아들을 낳아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게 죄라면 죄였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아들로 키운 죄였습니다. 박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하나라 양가에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주말이면 늘 양가 부모님이 번갈아 가며 박 씨네 집에 방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아들 조민호를 보기 위해 말이죠. 주말에도 쉴 수 없으니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장점도 많았습니다. 가족 간 무척 가까웠고 화목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려 보면 박 씨의 그 옛날 어린 시절도 늘 부모님, 조부모님, 친척들까지 항상 북적북적하게 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당연히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해도 그런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박 씨의 아들은 30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이나 집 같은 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 결혼한다는 말만 들었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말이 없길래 박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조금 망설이는 듯한 모습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생각 중이에요. 무슨 생각? 다른 결혼 비용은 몰라도 집 때문에요. 요즘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 결혼을 못한다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때였습니다.
아들이 고민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박 씨 부부도 아들만큼이나 걱정이 되는 바였죠. 아들이 결혼할 때 어느 정도 보태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쪽 부모님이 하는 만큼 우리도 최대한 맞추려고 생각 중이야. 아, 똑같이요?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눈치를 보기에 박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쪽은 어느 정도 생각하신다는데? 그게 혼수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러면 집은? 딱 얘기는 안 하는데 저희 쪽에서 집은 마련하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터놓고 얘기해보지 그랬어. 그 정도까지 생각하진 않았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몇 번 운을 띄워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들어보니 아들도 박 씨 부부가 집을 사주길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박 씨와 남편은 난감했습니다.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정도까지 무리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박 씨와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고는 며칠 동안 고심했습니다. 시작부터 돈 문제로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신혼부부에게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주기로 했죠. 아들은 실망한 눈치를 보였지만 박 씨 부부에게도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박 씨 부부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 외에 드는 비용은 아들네가 모은 돈으로 해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 뒤에 아들 내외는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부가 마련해준 집에서 말이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며느리가 박 씨네 집에 인사를 왔고 박 씨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 내외를 맞았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짐 정리도 다 된 거지? 식 올리기 전에 다 했죠. 가구도 다 드린 거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 좋아 보이더라. 신혼집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직장 때문에 박 씨의 집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꺼낸 이야기였는데 아들은 언제 한번 와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씨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도 이제 돌아왔으니 나중에 좀 더 안정이 되면 구경시켜주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4개월 정도가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박 씨는 얼마 전에 자식을 결혼시킨 친구와 통화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안 가봤다고. 박 씨가 아들네 집에 가본 적이 없다고 하자 친구가 놀랐습니다. 응, 아직 안 가봤는데. 왜? 이상한가? 아들 집 해줬다며. 근데 한번 와보라고 하네? 집 해준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있지. 왜 없어? 나는 우리 애 결혼할 때 내가 집 해줬잖아. 그러니까 방 3개 중에서 하나는 내 방으로 주던데? 내가 갈 때마다 쓰라고. 그 말에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씨도 한 번쯤 아들네 집에 가보고는 싶었지만 자꾸 재촉하지 못하는 이유가 요즘엔 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였습니다. 바쁜 아들 며느리한테 자신의 방문이 부담이 되는 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하나를 통째로 내줬다는 말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집을 사줬기 때문이라니. 간다고 얘기해보지. 전세라도 집 해줬으면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박 씨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전셋집이라서 그런가.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휘 저었습니다. 아냐. 연락이 오겠지? 친구처럼 집을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너희 집에 가겠다고 말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태 초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개월이면 결혼하고 그리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초대보다 명절이 다가오는 게 먼저였습니다. 배 터지겠어요. 더 먹지 그래. 그래. 서영이도 더 먹어. 아니에요. 충분히 먹었어요. 아들 내외가 부른 배를 두드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처음 보는 아들 며느리 얼굴이었습니다. 박 씨와 남편은 아들 내외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에 시간 맞춰서 밥상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이부자리도 봐놨으니까 여기서 자. 아들이 학생 때 쓰던 방에 있던 침대도 아들이 결혼하며 큰 사이즈로 바꿔서 설치해놨습니다. 이불이나 베개도 이불 가게에서 좋은 것으로 샀는데 일주일 전에 세탁해서 깔아두었습니다. 앞으로 오면 둘이서 이 방 써. 박 씨도 남편도 다소 들뜬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처음 오기도 했고 며느리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고 일찍 아들네가 자리를 뜨기 전에 박 씨가 슬쩍 운을 띄워보았습니다. 너희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 저희 사는 거요? 그래. 뭐, 다 똑같죠. 그래도 집들이라도 한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아들 쪽은 쳐다보지 않으며 차만 홀짝거렸습니다. 하지만 건너편의 움직임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이블 밑으로 며느리가 아들을 툭 치는 게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박 씨의 눈에는 아주 잘 보였죠. 그러자 아들이 박 씨에게 뒤늦게 대답했습니다. 아, 둘 다 바빠서요. 맞벌이 하느라 바쁜 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루도 시간을 못 뺄까 싶었습니다. 서영이도 자주 출장 가기도 하고요. 그것도 그렇다고 매주 출장을 가는 것도 아닐 텐데 빈말로라도 한번 오라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바쁘네요. 그러자 슬슬 느껴졌습니다. 박 씨 부부의 방문을 반기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거리도 먼데요.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면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 말에 서운하지 않을 순 없었습니다. 집의 구조나 인테리어 같은 것이 궁금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 김에 아들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었던 건데 박 씨는 쓸쓸한 웃음을 감추며 찻잔을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자주 갈 계획은 없었지만 그래도 한 번은 갈 줄 알았던 아들의 집이었지만 안 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하는 아들 며느리 귀찮게 하지 말자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흔쾌한 초대가 아니라면 박 씨 또한 아들네 집에 간다고 기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러고 보면 우리 애는 딸이라 그런가 보다. 집을 사줬더니 자식이 방을 만들어줬다는 친구였습니다. 그때 고개를 갸웃했지만 생각해보니 친구의 말처럼 딸이라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중에서 자식들과 잘 지내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딸 가진 부모들이었습니다. 괜히 딸 둘이면 금메달이란 소리가 떠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딸 하나 낳지 그랬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 오는 게 좋겠어? 생각해보면 나도 싫다. 예. 그 말이 어쩐지 며느리가 내뱉은 말처럼 박 씨를 쿡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정작 며느리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무래도 며느리의 오랜 적은 시부모이기 때문일까. 하지만 그렇다기에는 박 씨는 며느리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전화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박 씨는 언제든 며느리와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혹시나 불편할까 싶어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소심한가 생각됐지만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박 씨는 친구와 통화하고 나서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자 싶었습니다. 혼자서 안달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그 뒤로 아들네에 가겠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들네도 굳이 오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되면 박 씨의 집에 아들네가 찾아왔는데 그걸로 만족하자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1년간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서영이 이번 명절에는 사돈네만 간대지? 네. 저도 없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 알았어.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잘 먹고 있어요.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금방 돌아가는데요, 뭘. 미국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하고 나서 박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가까이 아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며느리도 박 씨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아들도 없는데 며느리 혼자 와서 불편하게 있다가 가는 건 박 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도 며느리를 자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온다면 무척 어색할 것 같았죠. 그런데 며느리는 전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말이죠. 아들이 가끔씩 전화하면 그때 며느리가 잘 있나 소식을 듣는 정도였습니다. 도착했대? 그리고 아들이 해외로 나간 지 1년쯤 되었을 때 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갔다고 아까 전화 왔어. 그래? 그러면 이번 주는 좀 그렇고 다음 주쯤 한번 보자고 연락해봐. 이번 주는 피곤하겠지? 당연히 그렇겠지. 푹 쉬라고 오늘은 연락하지 말고. 박 씨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을 때 박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쁘니? 통화 가능해? 아니요, 지금은 안 바빠요.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너 귀국했으니까 한번 볼까 하고. 아, 그렇죠. 한번 뵈러 갈게요. 이번 주에 괜찮아? 아, 이번 주는 좀. 바빠? 너희 바쁘면 엄마 아빠가 그쪽으로 가도 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서영이 출장 가요. 이번 주 주말에? 그건 아닌데. 다음 주에 가는데 주말엔 좀 쉬어야 해서요. 그래? 그러면 언제쯤 볼까? 제가 연락드릴게요. 박 씨는 아쉽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을 기약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아들 때문에 박 씨의 남편이 전화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기분 상한 기색으로 전화를 끊는 남편. 왜 그러는데? 아니,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가면 어떻냐니까. 처가 식구들이랑 만나기로 했다잖아. 정말? 물론 처가 식구도 오랜만에 보는 것이기에 당연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연락했을 때 그런 말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진작 잡혀있던 약속도 아니었을 텐데 박 씨 부부보다도 먼저 만났다는 사실에 섭섭했습니다. 순서가 어디 있나 싶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들 얼굴을 더 보고 싶은 건 사돈네보다는 박 씨 부부가 아닐까 생각하면 그런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럴 사정이 있나 보지. 남편은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박 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휴대폰을 확인한 박 씨도 남편과 같은 마음의 타격이 조금 오긴 했습니다. 명절에 택배를 보냈던 적이 있어서 박 씨의 휴대폰에 안사돈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카카오톡에 늘 떠 있었습니다. 연락해 본 적도 눌러본 적도 없지만 눈에 띄는 사진의 안사돈의 이름을 눌러보았습니다.
행복한 내 가족이라는 글귀가 써 있었고 사진엔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사돈 내외 그리고 사돈 처녀가 찍혀 있었습니다. 배경은 아들네 집이었고 말이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해도 어쩐지 서러운 감정은 빨리 추슬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연락한다던 아들은 정말로 얼마 뒤에 전화를 했습니다. 휴대폰에 뜬 아들의 이름을 보니 통화하기 전에 마음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이란 존재가 참 이상했죠. 여보세요. 네, 엄마. 저예요. 이번에는 박씨 부부와의 약속을 잡으려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못 이기는 척수락하자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박씨에게 아들은 영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 싸게 집을 팔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아들. 그래서 엄마도 조금 보태줄 수 있어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도 아무래도 부족하니까요. 박씨도 모르게 허허하는 김 빠진 듯한 숨이 입 밖으로 샜습니다. 진짜 좋은 기회 같아서요. 그래 보인다. 그렇죠? 처가에다는 말해봤니? 박씨의 물음에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처가 얘기는 왜 꺼내나 하는 듯한 눈치였습니다. 지난번에 사돈네 너희 집에 갔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안 했나 보지? 그렇죠. 참, 엄마 아빠는 몇 년 동안 집에 초대해 준 적도 없으면서 정작 집 살 때는 이렇게 전화를 하니? 아, 그제서야 박씨가 왜 이러는지 이해를 한 듯 했습니다. 너 귀국하고 나서 한번 보자고 해도 바쁘다고 그렇게 빼더니 엄마 아빠는 너한테 돈만 대주는 사람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잖아. 누가 자주 간대? 근데 한 번쯤은 초대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예의 아니냐고. 아, 바빴잖아요. 처가 식구들한테 쓸 시간은 많고?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골치 아프게 됐다는 듯한 한숨에 박씨도 기분이 상해 인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다는 소리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2주 뒤에 서영이 출장 가거든요. 그때 오세요. 그러면서 주무시고 가려면 그때 주무세요 하고 말하는 아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언제는 며느리 출장 때문에 안 된다더니 이제는 며느리 출장 갔을 때 오라니. 결국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박씨 부부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게 뻔했습니다. 왜? 서영이가 우리는 집으로 부르지 말래? 아, 그게 아니고요. 그냥 불편할까봐 그런 거죠. 불편? 초대라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해. 너희는 우리 집에 편히 와서 밥도 먹고 자고 가기도 하는데 그게 엄마 아빠도 편하기만 한 줄 알아?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렇게 오가고 하는 거 아니야? 아들이라고는 너 하나밖에 없는데 말이야. 쏟아내는 박씨의 말에 아들도 화가 난 듯 대꾸했습니다. 왜 그렇게 오고 싶으신 건데요? 참, 왜? 사진이라도 보내주게? 누가 그런 거 궁금하대? 집 구경을 하고 싶으면 뭐하러 너희 집을 간다고 하겠어? 부동산에 놀러 가지? 너 보고 싶어서 간다는 부모한테 그렇게 질색을 해야겠어? 아니, 저희가 불편해 보이면 굳이 안 오셔도 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딱 하루도 절대 싫다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식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안 돼요? 왜 꼭 자식 집에 와야 하는데요? 엄마가 전세금 내줬으니까요? 어처구니 없는 아들의 말에 박씨는 불시의 공격을 당한 듯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집에 꼭 가야 하냐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부모 자식 사이가 남한 북한도 아니고 칼로 자른 듯 딱 잘라 경계를 정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씨의 방문이
아들에게서 이런 날카로운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해도 내 자식 얼굴 보고 싶을 때 한번 보러 가면 안 되는 거야? 사돈네는 안 그래? 사돈네도 서영이 보러 가잖아. 그러자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했죠. 당장 얼마 전만 해도 와서 잔치를 벌인 것 같았으니 말이죠. 시부모는 숨도 안 쉬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아들만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박복한 것인지는 결혼시키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너희 말대로 안 갈게. 불편하다고 하니까. 누군 벨도 없니? 아,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마음 불편하게. 나는 뭐 몸도 불편하게 하고 마음도 불편하게 하는가 보다. 참, 그리고 집 살 돈은 너희가 알아서 해. 그 돈은 못 주겠다. 아니, 왜? 아들이 무어라 하는데 박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씩씩대고 있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박 씨의 어깨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열내지 마. 돈은 안 주면 그만이고. 그깟 아들네 집 안 가면 그만이야. 아들네도 이뻐야 가고 싶은 거지. 그런 놈 찾아가서 뭐해? 남편도 질릴 대로 질린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귀국할 때 누구보다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박 씨는 그렇게 아들을 안 볼 작정도 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직 용건이 안 끝난 듯 했습니다. 엄마, 내일 서영이 출장 가요. 그때 아빠랑 같이 오세요. 아직도 그 이야기인지 됐어. 내가 거길 왜 가니? 아, 왜 그러시는데요? 너야말로 왜 그래? 집 살 돈 필요하니까 이제서야 오라 그러니? 이 와중에 며느리 출장 가는 날 맞춰서 참 대단히 다정한 남편감이다. 며느리를 그렇게 위한다는데 할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둘이 알콩달콩 살 수는 있겠지만 부모까지 입맛대로 이용해 먹을 순 없었습니다. 그 얘기도 제가 만나서 다 말씀드릴게요. 집 사는 얘기? 됐다. 너희 집이지 우리 집이니? 박 씨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들 며느리의 속내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초대한 것일 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꿀단지를 숨겨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관심 끌게. 그게 너나 서영이 소원 아니야? 그러자 아들의 목소리가 아닌 며느리의 목소리가 휴대폰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서영이. 전화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듣는 목소리인 듯 했습니다. 뭐가 문제인데 그러세요? 며느리도 욱하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억울한 게 있는 모양인데 어디 한번 들어보자 싶었습니다. 제가 없을 때 마음껏 오시면 되잖아요.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주무시고 가시고요. 꼭 며느리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없으면 시부모님 수발을 못 들으니까요? 우리가 언제 너보고 수발 들으라 그래? 누가 우리가 갈 때 꼭 서영이 네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 그러는 반대로 서영이 너는 왜 꼭 없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가서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니? 며느리 입장에서 편하겠어요? 종일 한 공간에서 숨 막히죠? 식사도 챙겨야 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돈네와 차별하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집 문제로 갑질하시면 안 돼요. 뭐? 갑질? 어이가 없었습니다. 갑질이죠. 돈 가지고 그러시는 거. 기가 찼습니다. 전셋집을 해준 것 가지고 아들 며느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했다면 모를까. 박 씨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는 서운해서 돈을 안 주겠다는 게 갑질이 아니고 뭐냐며 따졌습니다. 이런 며느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갑지 않고 대하기 어렵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렇게 괘씸하고 맹랑한 며느리인 줄은 몰랐습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아들네 가고 싶은 기색을 비추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야 안 게 불행인지 아니면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는 그럴 일이 절대 없는 것이었습니다. 너 갑질이 뭔지 모르는구나. 갑질은 너희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줬던 거 내놔라 하는 게 갑질이야. 근데 너희가 갑질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네. 너희 집 얻은 전세금 도로 내놔. 그거 받아야 내가 덜 억울하겠다. 돌려받고 뒤에서 갑질이네 어쩌네 해야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돌려달라고요? 왜? 너희가 말한 갑질 좀 해보려는데.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내 거니까 갑질이고 뭐고 해당도 안 되겠지? 집을 사든 팔든 절대로 한 푼이라도 받아갈 생각 마라. 그리고 잘 됐다. 안 그래도 세금 아까운데 너희한테 돈 남기고 세금 주느니 우리 재산은 우리가 다 쓰고 죽는 게 현명하겠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쩌겠니? 갑질하는 시부모가 생각하는 게 그렇지 뭐. 출장 잘 다녀와라. 많이 다녀와서 돈 많이 벌어서 새로 집 구해야지. 며느리는 당황했고 전화는 다시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 엄마. 왜 그러세요?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줘요? 너는 또 해외를 가든 말든 아무튼 간에 둘이 행복하게 돈 많이 벌고 살아. 다시는 엄마 아빠 집에도 올 생각 말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그 전화를 받지 않으니 주말이 되어 박 씨의 집에도 찾아왔죠. 나도 내 집에 너 들이기 싫어.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라. 한 발짝도 못 들이게 하고 문전박대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그 모습도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한 달 안에 입금해. 이미 수년 전에 아들의 통장으로 주었던 돈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주는 게 아깝다는 사실은 꼭 알려주고 싶어서 문 밖에 서 있는 아들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아들이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이 안타까웠겠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마저 흐리게 만들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남편도 그런 박 씨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은 안 해도 가슴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이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한 차례 더 전화를 걸더니 더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며느리에게서는 문자 메시지도 한 통 없었습니다. 아들도 결국 부모를 등지기로 한 듯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전세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좌번호를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읽지도 않았죠. 어쩌면 이게 더 속이 후련했습니다. 아들 결혼할 때까지 부모 역할은 충분히 했으니 오히려 미련이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들의 삶에 있어서 박 씨 부부의 책임은 전혀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한 달 뒤에 박 씨도 남편도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나중에 원망하는 연락 혹은 잘못했네 어쨌네 하는 연락조차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아들은 집에 초대 좀 안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찾아와서는 그런 이야기도 몇 마디 내뱉었으니 말이죠. 박 씨는 이미 했던 얘기를 구구절절 되풀이하는 것도 입이 아팠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날이 오겠지만 그날이 이르게 올지 아니면 너무 늦게 올지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 건데요.
지난번에 친정에 갔다가 제가 들고 왔어요. 어머님 명품백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근데 마침 엄마가 그걸 처분하려고 하시잖아요. 처분? 상태 괜찮잖아요. 그죠? 잘 됐네, 엄마. 명품백 없잖아. 너희는 엄마가 거지로 보이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2세 장유숙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장 씨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어도 궁상 맞아 보인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소린 들어본 적도 없었고 말이죠. 장 씨는 머리털 나고 며느리에게 그런 취급을 처음 당해봤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에게 적선이라도 하는 듯한 행동들. 좋은 마음이었는지 나쁜 마음이었는지는 더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없어도 장 씨는 자신을 쓰레기통 취급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일 선물이라며 내민 것이 안 사돈이 쓰던 그리고 버리려던 물건이었다는 걸 확인한 장 씨는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흘려야 했습니다. 낡고 해져 있는 명품 가방을 비싸고 좋은 것이라며 내미는 며느리. 도대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었습니다. 장 씨는 그런 물건들을 좋다며 받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더니 이런 비참한 꼴을 보게 됐나 후회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화내는 장 씨에게는 자격지심이라며 오히려 섭섭하다는 며느리. 그렇다면 장 씨가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장 씨는 공무원이었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아서 부유하진 않았어도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목표였고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 있는 아들은 제대로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에도 보냈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큰 성공도 또 큰 실패도 없이 그렇게 평탄하게 살아왔죠. 그것이 장 씨에게도 남편에게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었지만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게 누군가의 눈에는 궁상맞고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사치는 하지 않았어도 초라한 생활은 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아들은 30대 초반에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2년간 연애를 했기에 전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던 참한 아가씨였습니다. 늘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드디어 나이 찬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말에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긴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며 다소곳하게 인사하던 예비 며느리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동안 바깥에서 만났기에 집에 초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어서 와. 거실에 앉으라고 했지만 무엇이 신기한지 집안 곳곳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눈을 따라서 장 씨도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였습니다.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가정이었기에 예비 며느리의 눈길에 어리둥절하게 되었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려봤어. 지난번에 불고기 좋아한다고 했잖아. 처음으로 집에 초대한 예비 며느리를 위해서 장 씨가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밥상에 예비 며느리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기도 했죠. 그리고 결혼 일정이나 상견례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좋은 분위기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진의 집이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이 좀 신기했나 봐요. 신기하다고? 아, 어제 집을 너무 빤히 구경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종합해보면 예비 며느리의 집이 부자라서 우리 집이 신기해 보여서 빤히 구경했으니 이해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들의 말만 들어보면 꼭 장씨네 집이 허름하기라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씨 집은 28평에 연식은 있었지만 정성으로 가꾸며 사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뭐 인간적인 모습이 좋았대요.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그리 좋은 뜻은 아닐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되었을 때도 꽤나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 엄마예요. 예비 사돈이 우아한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듣기로는 안 사돈은 전업주부이고 바깥 사돈 될 사람이 작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들의 말처럼 여유가 느껴지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현이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가 몇 번 더 오갔습니다. 예쁜 딸입니다. 듬직한 아들입니다. 하는 이야기가 끝나고 장 씨는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촌스럽게 남자가 집해와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네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윤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장 씨도 자연스럽게 반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여유 있는 집에서 하면 어때요? 요즘에 그런 걸로 부심 부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어지는 말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 싶었죠. 장 씨가 남편과 눈을 마주쳤지만 남편도 작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예비 사돈의 말에 장 씨도 남편도 놀랐습니다. 집은 저희가 해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윤지 얘기 들어보니까 사정이, 아니 이 얘긴 좀 그런가. 어쨌거나 여자가 집회 갔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셔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위가 그만큼 잘하면 되죠.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이 집을 해오겠다는 소리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냥하게 얘기하지만 그 밑엔 장씨 가족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뉘앙스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집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은 예비 며느리가 전한 내용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장 씨도 남편도 멀쩡한 직업으로 평생 맞벌이를 한 집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될 만큼 돼 있었고 아들 결혼시킬 자금 정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10억 넘는 그런 신혼집을 떡하니 사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수준에서는 뒤처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상대 쪽이 얼마나 부유한지는 모르겠지만 장씨 부부도 이런 말을 들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도 반은 부담할 수 있어요. 장씨에게서 불퉁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마시라니까요.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해줄 능력은 돼요. 그러자 상대방이 말을 하다 말고 어색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절반 보태겠습니다. 서로 부담되지 않게요. 남편이 분위기를 풀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원하는 대로 하라고 대답한 예비사돈. 다른 사람이 들으면 굴러들어온 복을 네 발로 걷어찼다고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도움은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집 사주는 대신 사위가 잘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만큼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절은 했지만 속 편하게 웃으면서 식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애써 웃어도 마음 한켠에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박탈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한숨만 한 번 쉬고는 말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중연히 그놈은 별 생각도 없더만. 그래도 나 너무 속상해. 어쩌겠어. 그리고 우리가 뭐가 부끄러울 게 있다고 그래. 속상해 할 것 없어. 똑같이 반식하는데. 그래도 말이 다르고 다른 건데. 어쩜 그런 식으로 말해. 윤지가 어떻게 말했길래? 아이 참 잊어. 이왕 결혼시키기로 했으니까. 나쁜 마음이었으면 자기들이 집 해오겠다고도 안 했겠지. 그래서 장 씨도 그 자리에서 화를 내기도 힘들었습니다. 깔보며 집해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 있는 자신들이 집을 하겠다고 한 것이었으니 말이죠. 장 씨는 남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큰 부자는 못 됐지만 사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니 남편의 말대로 속상해 할 것이 없었죠. 그렇게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과는 다르게 며느리와 별 탈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요즘 며느리는 요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못 깎아요. 어버이날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장 씨가 과일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뒷정리를 하고 거실로 내갈 생각이었는데 자신 보고 깎으라는 것으로 오해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휙 뒤돌아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부모의 집에선 뭔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 쳐도 어쩜 아들도 결혼하니까 꼭 장씨 집에 방문한 손님처럼 굴었습니다. 둘이 거실에서 쑥덕쑥덕대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며느리의 수발을 받길 원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씨도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반갑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습니다. 장씨도 요리를 즐기는 편이 아닌데 며느리가 오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오지 않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전과는 문화가 바뀌었을 뿐이었고 장씨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이 소파는 얼마나 오래 쓰신 거예요? 소파에 기대 앉아있던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또 웬 엉뚱한 질문인가 싶었습니다. 글쎄, 10년은 훨씬 넘었지. 언제 샀는지 잘 기억나진 않지만 당시에 꽤나 고가의 소파를 구매했었고 그래서인지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이런 식의 말을 종종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말투는 아니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듯 했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심성이 나빠서 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고장난 데 없이 멀쩡해. 가죽이 벗겨진 곳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 고장날 때까지 쓰실 거예요? 장씨 가족에겐 그게 당연했습니다. 멀쩡한 걸 바꾼다는 건 장씨의 상식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아, 소파가 비싸긴 비싸죠. 가격 문제는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몇 번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쯤 되니 사돈네가 재벌이라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을 때는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했죠. 장씨도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씨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명절 전날 저녁,
아들 며느리가 방문했습니다. 나가서 먹자. 매번 음식하는 게 힘들어 이제부터는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좋아했죠. 근처 식당으로 가기 위해서 얇은 외투를 걸치고 휴대폰을 찾고 있는데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장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입고 가시게요? 며느리의 반응에 장 씨가 더 놀라서 자신의 차림새를 훑어보았습니다. 뭐라도 묻었나 싶어서 그랬는데 며느리가 호들갑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좀 촌스러운데요? 다른 옷 없으세요? 그냥 검정색 얇은 외투일 뿐이었습니다. 장 씨가 어리둥절해했고 아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평범한데 왜? 어머님 옷 좀 선물 드려야겠다. 장 씨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투로 갈아입었지만 며느리 마음에 차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장 씨도 퇴직은 했지만 30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처럼 촌스러운 옷을 입고 다닌 적도 없었고 옷에 관해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아하고 세련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품이 없는 옷을 입지도 않았죠. 외투를 바꿔 입고 외출했지만 어쩐지 언짢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장 씨 부부와 아들 내외는 같이 나가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5분 정도 가면 갈비집 있어. 네. 갈비 좋아해요. 그리고 5분 뒤에 갈비집 앞에서 내리려는데 현금을 건네는 장 씨의 손을 며느리가 만류했습니다. 에이, 저 돈 많아요. 그걸로 어머니 옷 사입으세요. 그 소리에 장 씨가 현금을 든 채로 굳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어서 내리라는 듯한 택시기사의 표정에 내리긴 했지만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안 좋은 장 씨의 표정을 봤는지 남편이 옆구리를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냥 당신 보고 돈 내지 말라고 과장해서 한 소리겠지. 옷 사입으라는 게 그냥 한 소리야? 그렇게 들린 거지. 꼬아서 듣지 말어. 윤지 원래 저런 식으로 말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에이, 좋은 날에 얼굴 펴. 말을 어떻게 잘해야 하는지 아직 모르는 거지. 남편의 말에 장 씨도 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기분 나쁜 건 장 씨의 착각인지.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갑자기 방문한 며느리를 보고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이 혼자서 들린 며느리가 큰 쇼핑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야? 아, 집에서 챙겨온 거예요. 뭔데? 장 씨가 쇼핑백을 열어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안 입는 옷이에요. 뭐? 아니, 옷을 왜 줘? 옷장 열어봤는데 안 입는 옷이 많아서요. 어차피 안 입는 거 어머님 드리면 좋잖아요. 쇼핑백에는 옷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옷 많아. 에이, 지난번에 그런 옷 말고요. 이런 거 입으세요. 하지만 입으라며 가져온 옷들은 장 씨가 입기에는 너무 알록달록하고 젊은 옷이었습니다. 장 씨가 사양하자 며느리가 웃으며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부담이 아니라. 옷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요. 해맑은 그 표정을 보니 차마 도로 가지고 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던 옷을 왜 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애써 가지고 왔는데 자꾸 거절하는 것도 미안해서 장 씨는 더는 사양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고맙다고는 했지만 난감했습니다. 저는 그럼 일이 있어서 가볼게요. 그럼 이것만 주려고 온 거야?
네, 그러고서 가버린 며느리. 일부러 이 옷들을 전해주러 왔나 싶어서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가고 나서 쇼핑백을 열어본 장 씨의 기분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안 입는 옷이 아니라 못 입는 옷을 준 듯 했습니다. 많이 입은 티가 나는 낡은 옷은 사이즈조차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걸 도로 가지고 가라고 할 수도 없어서 장 씨는 쇼핑백을 통째로 옷장에 넣어두었습니다. 남편이 뭐냐고 물어도 한숨만 쉴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게 주고 갔으니 기분 좋게 받자 싶어 아무 말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확실히 거절했어야 했나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장 씨의 집으로 선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이라는 것들이 전부 자신이 쓰던 것이었죠. 엄마, 이거요. 윤지가 전해주래요. 이게 뭐야? 안 신는 신발이라던데. 신발 많아? 가지고 가. 그래도 신경 써서 준 건데. 어떻게 다시 돌려줘요? 아니, 그렇다고 남이 신던 신발을 신어? 에이, 며느리가 신던 신발인데 뭐가 어때서요? 그리고 남이라고 하면 저도 좀 서운해요. 퇴근하던 길이라며 신발새 켤레를 들고 온 아들. 모두 며느리가 더 이상 안 신는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남이 신던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무리 며느리라도 말이죠. 사이즈 얼추 비슷하지 않아요? 신발이 얼추 비슷한 사이즈면 다 신어야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깨끗하지도 않고 장 씨의 취향도 아니고 사이즈도 안 맞는 신발을 선물이랍시고 준 아들 며느리가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옷은 얼떨결에 받았지만 더 이상 이런 선물은 사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들 통해서 집에서 쓰던 매트 같은 걸 들고 오기도 했는데 이쯤 되니 선물이 아니라 처리하기 곤란한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리 집에 있던 것이라도 쓰지 않은 걸 줬다면 작은 선물이라도 반갑게 받았을 텐데 한두 번도 아니고 늘 이렇게 집에서 굴러다니는 못 쓰는 걸 의사도 묻지 않고 갖다 놓으니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선물인데 버릴 수도 없었으니 말이죠. 이제 진짜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마. 왜요? 그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각해서. 아니, 쓰던 걸 왜 자꾸 주는 거야? 아, 쓰던 거라 그래요? 새 거 아니라서? 새 거든 아니든 안 줘도 되니까 가지고 오지 말어. 너희는 남이 쓰던 거 자꾸 주면 좋겠어? 그러자 아들이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 서운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장 씨는 황당하게도 며느리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드린 거 아니에요. 다 제가 아끼던 것들이고요. 그냥 안 쓰게 돼서 드린 건데. 어머니도 돈 안 쓰고 좋으신 거 아니에요? 시간 내서 애써 챙긴 선물이에요. 장 씨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서운해요. 저는 어머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랬던 거예요.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마시라고. 근데 남이 쓰던 거라니요. 윤지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는 무시는 며느리가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당장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장 씨가 해명을 해도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자 아들이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장 씨를 탓했습니다. 아니, 좋은 마음으로 드린 건데 왜 상처를 주고 그러세요? 장 씨는 기가 막혔지만 며느리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화를 내려던 마음이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런 선물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지가 쓰던 거 줘봤자 사이즈도 안 맞고
젊은 사람 옷이나 신발을 내가 어떻게 신겠어? 누가 쓰던 거 쓰는 것도 좋지 않고, 물론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 근데 마음만 받을게, 응? 내가 윤지 마음을 모르겠니? 장 씨가 애써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차분하게 얘기하자 아들도 이내 수긍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도 다시 통화를 해서 오해를 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오해였습니다. 한 달 뒤, 장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장 씨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시간을 내준 아들 내외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내민 선물을 보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며느리가 고급스러운 로고가 그려져 있는 커다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잘 모르는 장 씨가 언뜻 보아도 명품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에요. 지난 일들이 미안해서 비싼 선물을 준비했나 싶었습니다.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왜 비싼 거를? 장 씨가 걱정스럽게 중얼거리면서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300만 원도 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아들의 말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원래 300만 원이 넘었는데, 그럼 지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 씨가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꺼내보려던 장 씨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이게 어머님, 그거 비싼 거예요. 원래 비쌌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꺼내지 않아도 새 상품이 아니라는 건 알 것 같았습니다. 어서 꺼내봐. 남편의 재촉에 장 씨가 천천히 쇼핑백 안에 있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웃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희 엄마 건데요. 지난번에 친정에 갔다가 제가 들고 왔어요. 어머님 명품백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근데 마침 엄마가 그걸 처분하려고 하시잖아요. 처분? 상태 괜찮잖아요. 그죠? 칭찬이라도 바라는 듯한 표정의 장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방에 모서리가 달아서 색깔이 달라 보였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좋게 20년은 돼 보이는 캐캐 묵은 가방이었습니다. 원래 얼마나 비쌌고 고급스러운 명품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잘 됐네, 엄마. 명품백 없잖아. 옆에서 아들은 좋다고 웃었습니다. 할 말을 잃은 건 장 씨와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받아서 집에 둬라 할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닌 듯 했습니다. 참,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바란 적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안 사돈이 쓰던 거를 생일 선물이랍시고 가지고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선의가 아니라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쓰던 것도 멀쩡한 것도 아닌 처분하려고 버리려고 했던 걸 주워왔으면 말 다 했죠. 너희는 엄마가 거지로 보이냐? 결국 장 씨의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며느리도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아, 명품백은 중고거래도 하고 그래요. 엄마, 그러면 갖다 팔지. 왜 엄마한테 가지고 와?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생일 선물로 내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새 선물을 받고 싶지 쓰던 걸 받고 싶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설령 그게 명품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차라리 생판남이었다면 나았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 사돈이 쓰던 걸 적선이라도 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남편도 기분 나쁜 기색을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은 내가 필요가 없어서 안 샀던 거지. 돈이 없어서 못 산 거 아니야? 이런 게 날 생각해 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좀 쓰던 거면 어때서요? 명품인데. 그러면 너희는 명품이면 길에 버려진 것도 주워올 거야? 길에서 주워온 거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버리려고 했던 걸 가지고 온 거면 주운 거랑 뭐가 다르냐? 그게 어떻게 같아요? 나중엔 입던 속옷도 주겠다? 엄마가 어려워 보이니까? 그러자 오히려 아들 며느리는 서운해했습니다. 그게 엄마 자격지심이죠. 거지라니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돈 아까워서 못 사시는 것 같아서 드린 건데. 왜 좋은 날에 이러세요? 자격지심?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과연 이런 선물을 받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무시할 만큼 돈이 그렇게 많으면 새 걸로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장 씨는 아들도 며느리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돈네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결혼할 때 한 푼도 덜 내지 않고 정확히 반씩 보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격지심을 가질 만큼 궁색하게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로 해서는 장 씨가 어떤 기분인지 못 알아먹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장 씨는 직접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장 씨는 정확히 일주일 뒤에 차 트렁크 한가득 물건을 실었습니다. 정말로 가지고 가게? 그럼 집 아주 깨끗해졌지? 그거야 그런데. 장 씨는 남편을 태우고 차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아들 며느리가 퇴근할 시간이 아니라 아파트 현관 앞에 열심히 챙겨간 물건들을 날랐습니다. 오래된 커튼, 이불, 삐걱거리는 서랍장, 김치통 등 작은 물건부터 큰 물건까지 창고에 오랫동안 쟁여두었던 것들까지 싹 끄집어내 왔습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 날랐을 때쯤 아들 며느리가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잡동사니에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것들이거든. 근데 나는 쓸 일이 없어서 말이야. 너희는 그런데 편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챙겨와 봤어. 버리면 아깝지 않냐? 그러자 아들 며느리의 인상이 팍 찌푸려졌습니다. 쓰기에는 멀쩡한 것들이니까 꼭 써. 알겠지? 커튼도 이걸로 달고. 장 씨가 먼지 날리는 커튼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폐기물을 그냥 버리시면 되지. 왜? 멀쩡한 걸 보고 무슨 폐기물이래? 서운하게.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아까우니까 써. 네? 무슨 말이 그래요? 아까우면 엄마가 쓰셔야지. 너희는 안 쓰는 물건 나 다 줬잖아. 그러면 너희도 나한테 필요 없는 폐기물을 줬다는 거 아니냐? 그러자 말문이 막힌 아들 며느리. 이게 기분이 나빴다면 그것도 너희 자격지심인 거니? 착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시원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말대로 우리 집 사정이 참 안 좋으니까 너희 신혼집 구할 때 줬던 돈은 돌려줬으면 해. 어차피 불우이웃 정도로 생각되는 마당에 사돈네와 똑같이 보탠 건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며느리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것 같고 장씨 부부의 심정은 헤아리지도 않는 걸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차라리 사돈네가 해주는 집에서 대릴사위 노릇하며 사는 게 서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 돈을 노후 자금에 보태면 장씨 부부는 좀 더 사치 부리며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이런 아들을 위해 쓰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들은 당황스러운 것 같았고 며느리는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욕이라도 당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여태 장 씨가 느꼈던 감정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일 안에 입금해줘라. 알겠지? 장 씨가 아들 며느리를 뒤로 한 채 돌아섰습니다. 여보, 아들은 사돈 내 줘버렸다고 생각하고 우리만을 위해 살자. 그런 장 씨의 말에 남편도 이미 포기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